자, 계속해서 이제 감정평가 방식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볼 텐데 좀 까다롭고 어렵죠. 왜 뒤에서 감정평가 실제 파트에서 논의할 주제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일단 감정평가의 방식이라고 해서 총 3개 방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성의 원리라고 해서 원가 방식 해서 대상 물건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방식을 원가 방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비교 방식이라고 해서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니까 이 물건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 방식 또는 시장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대상 물건에서 발생할 수익이라고 하는 게 얼마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다, 이런 식의 평가 방식을 가리켜서 바로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게 어려워. 그냥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험 보면서 줄줄줄 나와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원가 방식, 가격부터 쭉 한번 볼까요? 자,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다시 조달하기한 원가를 먼저 계산한다. 근데 해당 물건은 지금 만들어진 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일정한 감가 요인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 주로 건물이 중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같은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재조달 원가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으면 10년 동안 낙후된, 노후화된 부분이 있겠죠? 이걸 빼는 거 감가 수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가격의 제원칙 중에서 변동성의 원리라고 해서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저런 게 있었죠. 외부 환경과의 조화,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기능적 감가, 이런 것들에서 감가윤을 고려해서 해당 물건의 감가 수정을 하게 되면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 이런 식의 방식을 원가법, 나중에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아파트에 대한 감정 평가할 때 쓰이는 주된 기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가 된 대상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대상 물건에 대응해서 이미 근처에 거래가 됐던 사례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 거래 사례와 대상 물건 간의 사시지계면, 이런 식의 얘기를 쓰게 될 텐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이걸 이름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저기는 식이죠. 이 거래 사례하고요 비교해서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자, 만약에 이 거래 사례가 금매로 팔았다든가 아는 사람 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사정 보정,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정하는 것을 사정 보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앞에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여기 개별 요인에는 소위 이제 면적 요인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익 환원법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 이제 수익 방식, 수익 승리 원리에 따른 감정 평가 방법 중에서 수익 환원법, 이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2년 후에 들어오니까 현재 값으로 환원, 또는 이걸 용어로 쓸 때
할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 할 때도 이제 지적을 하겠지만은 지금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겠다. 자, 지금 1원이라는 금액이 이자율을 알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할 일정한 순수익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환원 또는 할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것의 물건, 이 물건에서 발생할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는 원가법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또 하나가 수익환원법, 요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서 바로 앞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있었죠.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주제가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토지의 감정평가를 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상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을 고려한다. 그래서 나중에 공식 교육 실 때 시지, 개그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도 결국 이제 비교 방식의 한 유형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 비교 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사실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대상 물건에 대한 임대료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와 유사한 물건의 사례 임료라는 게 임대료 받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상 물건과 사례 물건 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정 임대를 계산해내는 방식을 가리켜서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게 가장 중심이 될 테고, 임대료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적산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기기필이라고 하는 공식 유형 끝나요. 내용 다른 거 볼 거 없고, 기초 가액의 기대율 곱하고요. 여기다가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기기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기기필이라고 하는 거. 근데 외우고 끝내는 거야. 이에 대해서 수익분석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대상 물건에서 발생할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수익분석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수익분석법은요, 순필이 해서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대상 임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그래서 적산법이나 수익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일이 안 나와요. 그냥 기기필, 순필이 이렇게 외우시면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원가법을 주로 활용을 한다.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집합건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상표권 이런 것들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는 큰 쟁점은 안 될 테고요. 어떤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딱 한 가지 방식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방식 등에 따라서 어떻다 가액을 산정해서 나중에 그 가액을 조정하거나 임대를 조정하게 되면 그게 감정평가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용어 보셔야겠습니다.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에 따르게 된다.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가법, 임대를 평가하는 것을 적산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라고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거,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따를 테고요. 수익 환원법하고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용어 외우는 게 제일 어려워. 이 파트에서는 나중에 이걸 끊임없이 감정평가의 실제 파트에서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용어 외우는 게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다 이게 이제 일본말이죠. 일본말을 번역한 거다 보니까 우리 지금 단어들하고 잘 안 맞아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감정평가 방식 관련해서 원가 방식에 있어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가법을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게 되면 이걸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산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 아까 다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이걸 재조달 원가라고 부르게 될 테고, 여기에서 자 감가 누계, 이게 5년 동안 감가가 건물이 만들어진 지 5년이 됐으면 5년 동안 감가된 금액을 다 합쳐서 빼게 되면 그 대상 물건의 가액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바로 적산가격.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어떤 건물이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이 지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건물의 자 감정평가액, 적산가격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5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 대상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걸 우리가 재조달 원가,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 11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더라. 그런데 그 5년 동안 건물이 낡아서 감가 요인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5년 동안 누적된 감가액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럼 이때 이 금액을 빼서 대상 물건의 가격이 9억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적산가격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좀 이따 이제 계산 문제를 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게 될 것이고, 주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나 선박이나 건설, 기계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주 거래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해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물론 건물,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원가법 하나만 갖고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거래 등이 있다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 환원법을 통해서도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검토할 게 비교 방식 또는 시장성의 원리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 기억하셔야 돼 해서 아까 원가법에 따른 가격을 적산가격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른 가격을 비교해서 정한 가격, 기준을 정해서 정한 가격, 비준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비준가격이라고 하는 거, 비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가격, 자 어떤 아파트, A라는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가 있을 때 이미 거래가 됐던 B라는 아파트 사례 자료가 있게 되면은 이 B라는 아파트의 가격인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시지계면,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 사시지계면,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평가한 금액을 가리켜서 비준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이 외에도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 자동차, 동산 등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원, 자동차, 동산 이런 것들은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나 봐요. 그래서 과수원, 자동차, 동산 등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뭐로 본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 되겠고요. 나중에 토지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었고,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 사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가격에다가 바로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만약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그 대상 토지의 가액을 평가시오라고 하게 되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 시, 지, 개, 그라고 해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해서 대상 토지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해서 시, 지, 개, 그 그대로 구성을 합니다. 그 밖의 요인의 그까지 해서 시, 지, 개, 그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지금 비교 방식에 따른 감정평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의 수익 승인 원리에 따른 감정평가의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수익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분의 순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수익 가격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 16년간 구성이 됐던 것은 딱 한 가지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나중에 순영업소득이 뭔지 환원이율이 뭔지는 따로 공부를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수익가격이라는 용어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광업재단과 같은 무형의 자산, 영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된 평가 방법으로 삼게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제일 우리가 외우기 어려운 게 아마 수익가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뒤에 있어가지고 앞에서부터 적산 가격하면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좀 이따 살 붙여서 구체적인 과정 볼 겁니다. 비준 가격, 자 사례 가격이다. 사시지계면 토지 가격이라는 거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 시지계그 이렇게 갈 테고 그리고 나서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수익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로는 나중에 계산 문제들은 사실은 한 개 정도면 약간 까다롭고 나머지는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데 이 감정평가로는 어렵게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용어들 때문에 용어들이 다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건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암기가 덜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은 뭐 단순하죠.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건물, 자,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이 주된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지금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한다. 이때 그 물건에는 대표적인 것이 집합건물, 그 다음에 과수원, 자동차, 동산 등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 한편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통해서도 정할 수가 있는데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해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대상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그 토지를 찾아내서 그걸 우리가 비교 표준지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그 비교 표준지와 대상 토지와의 시지 계획,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해서 토지의 가격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수익환원법, 자, 무형의 자산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는 주된 방식을 가리켜서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 수익환원법은요, 자, 수익가격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테고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가격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적산가격, 비준가격, 토지가격, 수익가격에서 이 정도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식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뼈대를 하나 잡아야 될 것이고요. 이제 임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료에서는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된 평가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비준 임료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조 똑같아요. 비준 임료는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거의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비준 임료까지만 구성을 하고요. 임대료 주된 평가 방법은 바로 임대 사례 비교법을 활용한다. 그러면 나머지 적산법이라든가 수익 분석법은 어느 쪽에 써먹는 거냐라고 했을 때 큰 의미는 없어요. 바로 비교 학연 수단 해서
적산법, 적산임료라고 하는 거 희귀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수익임료라고 하는 것은 순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물건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가격, 세 개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테고, 임료라고 하는 것도 임대 사례 비교법이 중심이 되게 되는데, 적산법이라든가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강 그 임대를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종국적인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 가액에서 자, 평균치랄까요? 가중평균치란 표현이 제일 적정하죠. 그래서 가중평균치를 가지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계속 뒤에서 논의할 주제가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뭘 한다? 개별 분석을 한다. 순서 물어보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고, 지역 분석은 거시적 분석,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선가액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방법 크게 세 가지 있었죠. 에 따라서 산출한 부동산의 평가액을 시선가액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비준임료, 적산임료, 수익임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시선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다. 해서 이 시선가액 또는 시선임료가 나오게 되면은 아까 우리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라 불렀었고, 이 외에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가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가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논의했던 게 원가법 따른 가격을 뭐라 부른다?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가격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고요. 수익환원법은 수익가격이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액이 각각 나온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건물이면 예를 들어서 적산 가액을 50%의 가중치를 둔다. 예, 자, 거래사례 비교법을 30%의 가중치, 수익환원법을 20%의 가중치,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종국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시선가액의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50%, 30%, 20% 누가 할 거냐?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특성에 맞춰서 감정평가할 때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할 영역이 되게 됩니다. 이게 시선가액의 조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임대료다라고 하게 되면 임대사례 비교법이 주된 방식이 될 테고, 적산임료나 수익임료라고 하는 것이 보조적인 지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율을 해서 종국적인 임대료를 계산하게 되게 되면 이걸 시선임료의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은 계산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한 번은 자, 가중치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30회 되면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3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선가액, 시선임료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살펴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용어 등에 관한 주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어 중에서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용어에서 정의하기를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기준 시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감정평가 의뢰가 10월 1일 날 있었습니다. 의뢰가 10월 1일 날 있어서 감정평가 업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원가 방식으로 또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으로 나름의 가격을 각각 계산한 시점 자체가 10월 10일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해서 종국적인 가액을 만들어내는 것이 10월 12일이다.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가격 시점,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가격 시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10월 10일이 되게 된다. 또는 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 이게 아주 까다로워요. 자, 뒤에서 지문 보시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뭐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용어 중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하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까다로운 지문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기준 시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소급평가 별 중요치 않습니다. 기준 시점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10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5월 1일 날 기준으로 만약에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소급평가, 거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지문. 나와도 답이랑 아무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시장 가치가 뭡니까?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우리가 시장 가치라고 불렀었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 할 때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썼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라는 것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런데 자, 감정평가업자 끄트머리 가야 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답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일정한 경우, 자, 경우의 수가 2개가 있는데 그걸 물어보진 않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명제 답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주제 뭐라고요? 바로 기준 시점. 두 번째, 시장 가치의 정의. 시장 가치가 뭐라고요? 자,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우리가 시장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현황평가 볼까요? 거의 의미 없죠? 대상 물건의 상태나 구조, 이용 상황, 또 제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의 부차, 자, 점유 상태 등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 별 의미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건부, 기한부 평가 있는데, 조건하고 기한은 우리 민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개념이죠.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서 법률 행위 효력 발생을 의존케 하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이에 비해서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서 법률 행위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을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부와 종기부로 대비를 볼 수 있는데,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부르게 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 여기서 지금 이제 외워야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면,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암기하셔야 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또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시장가치 기하 시점이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우리가 시장가치. 그리고 나머지는 뭐 들어봤자 큰 쟁점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대상 수에 따른 평가라고 해서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워낙 안 봐서 오히려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자, 일단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개별평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 2개 이상의 물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일괄평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산림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일괄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산림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토지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라고 하는 거, 나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토지와 나무를 묶어서 산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산림은 원칙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한다. 또 전형적인 케이스가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 등을 묶어서 보는 것을 집합 건물에 있어서 집합 건물에 관한 평가가 될 텐데, 그때도 기본적으로 일괄 평가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하나의 물건 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개별 평가, 2개 이상의 물건을 묶어서 평가하는 것을 일괄 평가. 근데 하나의 물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해서 이걸 이제 외우셔야 돼. 되게 짜증나는 질문인데, 가구 일부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개별평가, 일괄평가는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때려잡을 수 있어요. 외울 게 뭐라고요? 가구 일부라고 하는 거. 일단 공식부터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가구 일부. 가치가 다른 부분일 때는
구분하여 평가하고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면 어떻다? 부분 평가를 하게 된다.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토지가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용도 지역을 보니까 한 필지 토지인데 한쪽은 주거 지역, 그 다음에 한쪽은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와 상업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한 필지 토지인데 이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업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떼내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구분 평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 평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한 필지의 토지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 도로가 이렇게 놓이기로 약정이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수용할 때는 전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부분만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만을 떼내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부분 평가라고 해서 이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실제로 공부할 때 대단히 짜증나는 게 이 파트야. 그래서 가치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를 하게 될 테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데 일부를 떼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때는 이걸 부분 평가에서 가구일부에서 가치가 다르면 뭐가 되고, 구분 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어떻다? 부분 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의 주연 뼈대가 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 볼까요? 자, 감정 평가 3방식 얘기부터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 방식으로 크게 세 개를 대별해 보게 된다.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비용성의 원리에 따르게 될 것이다.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다.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일단 그림 잡고요. 그래서 지금 원가 방식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 중에서 가액을 감정평가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가법. 임대료 평가는 기기필에 해당하는 것을 적산법이라고 부른다. 자,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네요. 거래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사실지계면 등을 고려해서 비준 가격을 정하는 거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지계면 요소를 고려해서 비준 임료를 정하는 것을 임대 사례 비교법. 다만 토지만 따로이 바로 비교 표준제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용어 이렇게 구성을 할 테고요. 자, 수익 방식에서 어려워 이 파트부터 놓치기 시작해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바로 장래 발생할 순수익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이라는 것이 되게 될 테고, 수익 분석법은요, 임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여기서는 이제 순필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적산법에 있어서는 기기필, 여기서는 순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다시 이걸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데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과 적산법. 원가법 때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가리켜서 적산 가격 이런 용어를 쓰게 된다. 적산 가격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서 계산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대상은 건물과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이 대상이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기기필, 임료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적산 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근데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용어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또는 과수원, 동산 등에 대한 감정 평가 방법이 되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이 있겠고요. 과수원, 자동차, 동산 등이 있게 된다. 비준 가격이요.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비준 임료 계산 문제 안 나오고요. 용어만 비준 임료라고 하는 거,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시지계급, 토지 가격은 시지계급,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지계급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서 제일 힘든 게 적산 가격, 비준 가격 오다가 막혀버린 데가 바로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한 번에 암기 안 됩니다. 몇 번 반복하셔야 돼.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수익임료, 순필이, 그 다음에 적산임료, 기기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용어 등에 관한 주제. 자,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시상가액의 조정은 좀 이따 살펴보시겠고, 자,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걸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자, 감정평가 시장 가치에 따라야 할 것인데 시장 가치의 정의 앞에서 보셨습니다.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우리가 시장 가치. 물론 지문에서는 시장 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로 물건 하나당 평가하는 걸 개별평가, 두 개 이상 묶어서 하는 걸 일괄평가, 어려운 게 가구 일부에서 가치가 다르면 어떻다? 구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어떻다? 부분평가. 이 정도까지가 용어의 정의. 자, 이게 보시고 잠시 끝났다. 문제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